갑자기 배에서 사이렌이 울렸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갑자기 왜 사이렌이 울리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북극곰이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별일 아니겠지 하고 방관을 했다면은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선박연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정성엽 선연구원입니다. 저는 이제 극지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매년 남극과 북극해에서 실선 실험 및 모형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극지 관련 기술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극지 공학자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정성엽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극지공학이 어떤 만남을 이룰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은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과 관련된 사건들이 산업혁명이 되겠고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은 1차부터 4차까지 총 4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은 멋진 두 청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보게 되면은 실제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176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100여 년이 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는 증기기관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실제 모든 일을 노동력으로 대체를 했다면은 그 노동력이 좀 더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말은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좀 더 축소되는 영향을 가지게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노동력 축소로 인해서 기존의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어떤 망치나 쟁기를 가지고 실제 기계를 부수는 사건들도 발생을 하였고요. 이 기계가 없다면 다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은 실제적으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좀 더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부터 1914년도까지 이루어진 혁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멋진 자동차 한 대가 있는데요. 미국의 F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수개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인 전기 에너지 등장으로 인해서 실제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되었고 이런 컨베이어 벨트 도입으로 인해서 실제 자동차를 건조하는 과정들이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생산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론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 전기 에너지 이용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는 장점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사진은 하버드 도서관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의 모습들은 다양한 책, 인문학 서적이나 전공 서적, 그리고 교양 문서들이 있는 책들이 많은 곳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도서관 하면은 많은 책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부 학생들은 책을 보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컴퓨터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는 디지털 혁명이 되겠습니다. 즉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연산 작업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제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책 속에 있던 정보를 얻는 반면에 이런 인터넷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들이 좀 더 많은 정보의 바다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아마 영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영화 아이언맨 중에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겠고 뒤쪽에 있는 그 슈트가 아이언맨 슈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봤었을 때 마크 2 아니면 마크 3일 것 같은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었을 때 주인공이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인공지능이 바로 자비스인데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획기적인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연결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정의를 해보면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이 된다면은 이제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초연결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요하게 되겠고 이런 혁명 시대에 기반에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요 키워드를 알지 못한다거나 그 흐름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선박 분야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사진은 노르웨이에서 제작하고 있는 선박들이 되겠고 자유운항 기능이 들어간 선박들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선박들은 실제 선원들이나 승조원들이 운항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무인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환경 오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박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선박들이 이제 운행하는 과정에서 중유를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이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액화 천연 가스나 아니면 아모니아 가스, LNG 수소를 이용을 해서 선박들이 좀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 이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상당히 많이 녹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올 여름철에 북극 해빙의 분포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실제 얼음의 분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실제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고 있습니다. 일단 붉은색 그림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얼음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들이 되겠고 실제 이제 여름철 얼음의 분포가 흰색 그림으로 표시되겠습니다. 그만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박들의 운항 가능성이 좀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기존의 선박들은 남쪽 항로, 수에즈나 파나마 운하를 통하는 남방 항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12일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갖고 있고 거리적으로는 한 4,000에서 7,000km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는 선박들의 운행에 있어서 중요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북극은 얼음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존재를 하고 있고 온도가 낮은 조건이기 때문에 기존 대양 항해와는 달리 환경적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지공학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 극지공학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려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그 조선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극지공학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지공학 분야는 새롭게 개발된 학문은 아닙니다. 기존에 연구되고 있던 학문을 좀 더 범위를 넓힌 학문 영역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온도가 낮은 조건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보시는 사진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관이 되겠고 두 번째 사진은 영국의 북극 과학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캐나다 뉴 브런즈윅을 연결하는 캐나다 컨페더레이션 브리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극환 환경 조건이 고려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하거나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구조 다리를 설치를 할 때 극지공학 기술들이 필요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극환 환경 조건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면 가스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할 경우에서는 가스관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극지 지역은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동토 조건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땅이 얼어있는 조건에서 좀 온도가 올라가서 집안에 융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구조물이 침하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실제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강물이나 바닷물이 결빙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얼음들이 구조물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구조물의 중심 기둥이 영향을 받게 되겠고 그 기둥에 의해서 구조물이 붕괴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극지공학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게 되겠고요. 몇 가지 좀 분야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LNG 가스 수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LNG 가스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액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은 가스의 형태로 수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액화를 시키게 되는 그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적은 용기로 많은 양의 LNG 가스를 수송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때 액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온도가 162도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화물창 구조를 만들 때 만약에 좋은 과학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이런 화물창을 설계할 때 위험성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 극지공학과 맞물려서 설계 기술이 개발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태양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그림은 그 2015년도인가요? 개봉을 했던 영화 마션 중에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이제 화성에 혼자 살게 되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생존 사투가 영화의 주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좀 갖고 있는데 물이 있다고 이제 발견도 됐었고요. 하지만 이제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 정도 되겠고 최저 온도는 영하 143도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 때는 최대 30도에서 35도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적으로 온도가 낮은 조건,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구조물의 설치나 거주구역을 설치할 때도 극적인 과학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지공학 기술들이 이런 우주 기술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남극 테라노바 베이에 설치된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일단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극 대륙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조건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 동토가 결빙된 조건 이외에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 그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조 기술들이 특별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되겠고 이 과정에서 극지공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사진은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가스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동토가 있는 조건에서 가스관을 설치한 경우에 만약에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집안이 융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 집안이 융해가 발생을 하면서 얼어있는 동토층이 녹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관들이 만약에 집안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가스관이 부러지거나 가스 유출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극한지 건설 기술들도 극지공학 기술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국 최초의 세빙연구선 아라온호입니다. 아라온호는 이제 남극과 북극해를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 조건들이 실제 특수한 환경 조건, 즉 얼음이 얼어 있고 온도가 낮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선박이 운행을 할 때는 일반 대양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과는 기술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음이 있는 지역을 운행을 할 때 선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얼음을 잘 깰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기술들이 극지공학과 맞물려서 선박 설계 기술에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국내 유일하게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빙의 수조를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건조된 연구시설이 되겠고 지금은 한 10년 정도의 연구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빙의 수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극한 환경, 극지 환경을 모사한 조건에서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에 대한 성능 평가 실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모형 실험에서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고 실제 시력에 나가서 북극해나 남극해에 나가서 실험도 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극지공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사진은 극지 해양 구조물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극 쪽에는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원유는 13% 정도 그리고 천연가스는 세계에 매장량의 한 3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 쪽에 왜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어른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자원 개발하기 위한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극지공학 기술이 발달을 하고 북극에 있는 얼음 면적이 좀 더 줄어들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천연가스나 석유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개념으로 해양 구조물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극지공학 기술이 적용되어서 실제 얼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조물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실제 시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조물이 위해도 평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극지공학 기술과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치 해석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극지해역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 해양 구조물에 대한 성능 평가를 실험과 함께 해석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극지 구조물 형태에 대해서 설계 최적화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 최적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음의 특성이나 환경 조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극지 공학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게 되겠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계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물을 건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극한 환경을 모사한 조건에서 성능 실험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일단 국내 유일한 성능 시설인 빙의 수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빙의 수조는 2010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길이는 42m, 폭이 32m, 수심은 2.5m의 정사각형 타입의 수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결빙 면적은 32m 정사각형 구역이 되겠고요. 앞에 보이는 파란색 구조물과 주황색 구조물이 주요 예인 전차와 보조 예인 전차가 되겠습니다. 실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모형선을 세팅을 하거나 극한 환경을 구현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빙의 수조에서 얼음을 얼리는 과정은 실제 북극에 있는 얼음과 유사하게 재료 특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모형 빙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수에 황약품을 첨가를 시켰고요. 그 첨가된 약품을 통해서 얼음을 성장시켰었을 때 북극에 있는 얼음과 재료 특성이 유사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얼리는 과정에서는 수조 내부 온도를 영하 20도까지 다운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 조건에서 얼음을 얼릴 때 시간당 2.1mm/h로서 그 두께를 생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은 생성되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공기 입자들이 들어가서 밀도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모사하기 위해서 수조 바닥에는 마이크로 버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방울을 주입을 시켜야 되겠고, 얼음을 얼리는 과정에서 공기방울 주입을 통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과 밀도를 유사하게 맞춰줄 수 있도록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모형 실험을 수행을 할 때는 상사 법칙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사 법칙은 실제 물리적 현상을 그 모형 빙의 축적비만큼 축소를 시켜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축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얼음의 두께나 강도나 관련된 성분들을 그만큼 축소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얼음을 얼리고 나서 실험을 하기 전에 실제 모형 빙이 북극에 있는 환경 조건을 잘 모사했는지를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으로서 탄성 계수나 얼음의 굽힘 강도, 압축 강도, 밀도를 계측하게 되겠고, 구조물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얼음과의 상호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마찰 계수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에는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실제 수조 시설에서 얼음의 특성을 계측하는 모습들이 되겠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얼음의 특성이 계측되고 나면은 실험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세빙연구선 아라운호를 축소를 시켜서 그 극한 환경 조건을 모사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대상선은 세빙연구선 아라운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북극해를 운항하는 과정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해에는 얼음이 평평하게 얼어있는 조건들도 있지만 여름철에는 얼음들이 녹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녹아있는 얼음들이 서로 깨지면서 폐가이스를 유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선박들이 운행을 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박에 작용하는 빙 하중도 계측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2017년도 북극해에서 실선 실험을 수행했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아라운호가 북극해를 들어가는 모습들이 되겠고요. 보시는 모습들은 실제 세빙연구선 아라운의 선수부가 얼음을 깨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측에서 얼음을 깨고 나가는 모습들이 되겠고요. 실제 아라운호는 1m 두께의 얼음을 3노트로 깰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선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북극해에서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얼음의 특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얼음의 특성을 계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얼음을 시추를 하게 되겠고, 시추한 다음에 얼음의 두께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시추된 얼음 시편을 이용해서 얼음의 재료 특성이나 강도 특성을 계측을 하는 모습들이 되겠고요. 이 모습은 저희가 이제 얼음의 시편을 가공하는 모습들을 좀 촬영했던 영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저희가 이제 북극해에서 얼음을 시추한 다음에 얼음 하부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모습을 촬영했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얼음의 두께는 한 1.7m, 제 키보다 조금 작은 조건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실제 북극해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얼음의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조건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얼음의 색깔은 상당히 예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상당히 청량감을 가질 수 있을 그런 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들이 저희가 이제 얼음 시편을 시추한 다음에 얼음의 재료 특성이나 강도 특성을 계측하는 모습들이 되겠고, 저희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연구진이 탑승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빙연구선 아라우노는 상당히 많은 국외 연구진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북극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바로 북극곰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들이 이제 실제 북극곰 가족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온난화 영향으로 상당히 얼음이 많이 준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 얼음이 줄게 되면 이제 북극곰의 생태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실제 북극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고 얼음을 잘 깨고 나가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선박들을 개발하게 되겠고, 그러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필드 현장에서는 얼음의 두께가 중요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눈 두께를 측정을 하게 되겠고, 눈 두께 측정이 끝나고 나면은 드릴 장비를 이용해서 얼음을 시추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추한 다음에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는 모습들이 되겠고, 이때도 거의 한 1.8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얼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전자기 유도 장비를 활용을 해서 해빙의 전도도를 계층한 다음에 경험식을 이용을 해서 해빙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 얼음을 계층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 광범위한 지역의 얼음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추된 장비를 이용해서 얼음의 재료 특성, 강도 특성을 계측하게 되겠고, 밑에 보시는 사진처럼 얼음의 두께나 온도, 염도, 밀도 등을 계측하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형 실험을 수행할 때 실제 얼음 환경 조건을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도록 제반 정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빙연구선 아라우노에 상당히 많은 계측 장비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음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영상 장비도 있고, 얼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선체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계측할 수 있는 센서 장비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배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성능을 추정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극지공학 기술과 맞물려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항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설계가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과 극지공학이 어떤 만남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선박 관련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박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의 만남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북극해나 남극해를 운항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해빙 정보의 예측이 되겠습니다. 해빙이 존재하게 되면은 실제 선박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겠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타이타닉호와 같이 얼음과의 충돌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거나 자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해빙 정보 예측이 중요한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북극에 있는 해빙의 분포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와 함께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스마트 IoT 기술을 이용해서 선박의 각종 위치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다음에 센싱 장비를 이용해서 선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되겠습니다. 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되겠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검증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선박의 예지 보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을 돼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같이 선박에서도 이런 것들을 증강현실을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증강현실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선박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얼음의 두께나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선박이 어떠한 항로로 가는 것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지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현재는 선원장과 승조원들이 선박들을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을 좀 더 탈피를 해서 AI 선장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선박에 승조원이나 선장이 없는 조건, 무인선인 조건에서 자율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겠고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북극이나 일반 대양 해역을 운행할 때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선박들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지공학 기술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실제 선박이 운항하는 과정에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극지공학 자체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저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극지공학 기술들을 일반적인 공학 학문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지공학은 온도가 낮은 조건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공학 기술들을 잘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극지공학을 연구하는 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과학적인 직관력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탐구 능력이 있다면은 아마 극지공학 연구나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북극이나 남극에서 연구를 수행을 할 때 국외 연구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언어의 장벽이 없을 수가 없는데 영어가 중요시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외국 친구들과 생활을 할 때 약간의 문화 차이는 있습니다.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다양한 그룹과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소통이나 대화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은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육상관제센터에서 선박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까지 진행이 되겠고, 아마 그 시기는 2030년, 40년 전후까지 아마 기술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워낙 급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고 난다면은 아마 그 시기는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영역이 실제 산업계나 아니면 정부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때 가장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북극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건조나 아니면 해양 구조물 설계할 때 저희가 그 구조물의 안정성이나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